자, 그러면 PPT를 봐야 돼. 요거 보고 하는 거? 네. 어. 자, 안녕하세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예. 자, 오늘의 이 연사는 스페이스 루덴스 대표로 계시는 노수린 선생님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루덴스가 뭐냐 이 퀴즈를 냈었는데 루덴스, 호모 루덴스와 IT 시대에 대해서 강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수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게 지금 두 번째인데 되게 여기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게 참 슬픕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 얼굴도 하나하나 보고 또 표정도 살피고 반응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강의의 속도나 강의 내용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제가 막 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모 루덴스가 있고요. 제목에 IT 시대가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가 무슨 뜻인지 유 교수님께서 퀴즈를 냈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대한림대에서 이 훌륭한 21세기 한국 사회를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호모 루덴스,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사람은 뭐냐? 뒤에다가 뭔가를 붙였죠. 사피엔스, 그러면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다워졌다. 그런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지느냐를 정의 내리는 단어가 호모 뭐뭐뭐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중에서 서모, 그러니까 호모, 또 파베르, 도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인간다워졌다. 파베르라는 말도 있고요. 호모 루덴스. 루덴스는 뭘까요? 놀 줄 안다는 뜻입니다. 놀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놀 줄 아는데 왜? 인간은 이 루덴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도구를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의 호모 루덴스입니다. 자, 이게 호모 루덴스가 끼리끼리 모여 논다, 나 혼자 논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IT 시대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 페이스북에 누가 더 늙었나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 어렸을 때 버스비 10원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동원돼서 깃발 흔들러 나갔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IT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유선 전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는 전화가 너무너무 신기한 세대가 있었을 것이고 컴퓨터에서 데이터로 통신을 하는 것, 즉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세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IT 시대가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왔기 때문에 IT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경험들이 세대별로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T를 중심으로 사람이 놀게 되었는데 이 노는 문화, 노는 배경, 노는 경험들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엄마와 나도 다르고 형도 나와 다르고 내 동생도 나와 다르고 내 조카도 나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지는 호모 사람다워지는 것들을 다가가기 위해서 IT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죄송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려면 그냥 이걸 눌러야 되는? 네, 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하는 나이 너무 많아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저는 그냥 이제 대충 사회과학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은 통신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었던 기자를 잠깐 해봤는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모자란 걸 느꼈어요. 제가 술을 전혀 못 마시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살아나가는 문화, 기자들의 루덴스는 술을 중심으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신기업으로 왔어요. 통신기업에서 와서 20년을 일하고 그다음에 한림대학교하고는 3, 4년 전부터 연을 맺어서 겸임교수로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에 인터넷과 IT 시대와 관련돼서 칼럼을 썼었고요. 정치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저 전공이 정치외교학이고 또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IT 시대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치 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호모 루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험의 배경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저의 커리어, 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참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좀 더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들의 유형들을 한번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잘 못 놉니다. 노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잘 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루덴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아주 뭐 소셜리, 그러니까 사회운동적으로 아주 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나름대로의 주변에서 제 주변의 사람들과 소소하게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운동들,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또래죠.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대별로 간극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간극에서 서로 좋은 점을 교류하고 나쁜 점을 서로 경계해주고 보완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는데 어찌된 일이지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문화적으로 따로따로 놀기 혹은 배제하기 이런 것들이 참 진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정답이 물론 없지만 서로 간의 세대도 그렇고 주변의 이웃도 그렇고 단점을 서로 경계해주고 장점을 교류하는 게 그게 바로 삶인데요. 그와 별도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 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기술과 IT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사회 전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이제 잡아봤습니다. 디지털, 변화, 미래, 세상, 나 자신, 자아, 그리고 이 자아들의 관계. 그럼 그 자아들의 관계에서 어떤 감성으로 소통을 하고 함께 공존을 할 것인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뭔지, 이 가치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역동성이 있고 그 역동성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정은 민주적인지 혹은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혹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들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그것들이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15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와 기술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세계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다는 건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이 나의 주인을 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 이래라 저래라에 대해서 입체적인 시선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맞아 라고 하는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우리 흔히 눈사태에 많이 비유를 하죠. 눈사태를 겪어보신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 혹시 여기는 강원도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눈사태를 겪어보신 일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눈사태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이든 한 사람의 말. 그 IT 기술의 변화라는 것, 자본주의 진행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나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변화의 흐름이 되어버렸죠. 그 장단점, 그래서 그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오는 눈사태는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계속 오진 않죠. 다시 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오게 되죠. 그 한 번 눈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번에 눈사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눈사태를 활용해서 동력이나 뭐 필요한데 이용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로를 향하는 긍정적인 시선이나 사람의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IT 시대에서는 호모 루덴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뭐가 필요한지 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사는 데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제, 그 다음에 애착, 그리고 사회적 역할, 인정이죠. 이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모 루덴스에서 라틴어 호모는 동물과 다르다, 다른 개체와 다르다, 그리고 신과도 다르다 하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다른 이유는 이 3가지에 대해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집 생활하는 얼룩말이나 코끼리가 경제 생활은 할 수 있고 애착 관계는 서로 간의 애착 관계는 나름의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추구를 하는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본능적으로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힘이 센 존재, 개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지위는 변하지 않죠. 다른 힘센 무리가, 힘센 개체가 도전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와 애착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회적 생명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호모에서 그 말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호모 폴리티쿠스, 폴리틱스, 정치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사는 데는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건 좀 다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자,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 가족을 이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뭐 연애도 해요. 애착관계도 괜찮은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그런 애착관계도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 다음에 인정 욕구를 또 가지게 되죠.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야. 나 여기서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애착관계와 그 인정 욕구와 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강력함이 이 두 가지를 리드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냐면 뭐가 본질인지. 사람 뭐가 본질이죠? 그 본질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나는 그럼 그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쌓아오려고 하고 있죠? 구조죠. 그 쌓아오려고 한 것들이 어느 쪽에 무엇이 있고 어느 쪽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죠? 이게 계속 가만히 고정되어 있나요? 계속 움직이죠? 자, 이런 것들은 나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사람들이 당황했을 때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가는데 한시도 머릿속에서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난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나의 본질을 깨닫는, 나의 본질을 찾는 그 질문이고요. 여기는 어디인가는 관계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여기가 어디인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는 항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인풋을 받냐면요. 교육을 받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나를 알려주는 힌트를 받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내가 생각을 합니다. 멍하게 너 여기로 가. 응 알았어 가지 않죠. 내가 왜 지금 걸로 가지? 내가 지금 절로 가는 게 저리로 가라고 명령을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통을 하죠. 지금은 내가 저쪽으로 갈 시간이나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혹은 내가 빨리 못 갔네. 절로 갈게. 라는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내 바깥에서 받는 것, 안에서 형성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있으세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만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세까지 많은 법적인 사회적인 유예를 주는 거는 이 가치관이 아직 형성이 안 되고 들쑥날쑥할 수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서로 내 안에서 구조화라고 하는 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까지 만들어지기를 이 사회가 기대하나요? 통상적으로 20살이죠. 성인이 되는 그 시기. 하지만 형법에서는 14살까지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아주 큰 잘못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나이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14살. 혹은 정치적으로 리더를 뽑을 때는 18살까지는 그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사회적으로 조절을 해서 유예를 해주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데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게 철학이죠,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을 약간 지루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죠. 사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아까 앞장에서 말했던 이게 뭐죠? 아까 앞장에서 말했던
경제생활의 모든 가치관이 몰빵이 돼 있을 때.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 연애를 하고 싶어요. 딴 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네, 애착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고시를 패스해서 아무개 같은 검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너무나 인정욕구가 강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정욕구에 너무 몰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사는데 뭐가 중요하면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적절히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균형을 맞춰서 자기 안에다가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자아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거에 대한 답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구나. 경제생활과 애착관계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외부적인 인풋에서는 학교와 경험과 그 다음에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학교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것들, 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걸까요?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지금 왔을 때 받은 학교 교육들을 생각해 봅시다. 학교 교육 지금 대학교에서 내가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스트레스가 취업이죠. 경제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거의 많은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굉장히 생산에 대한 미덕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 그것이 나머지 애착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것들을 덤으로 거기다 특별히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그걸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경제생활 말고요. 관계 맺는 법, 소통하는 법,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법,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들을 서로 협상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그건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친구하고 싸우면서 도시락 반찬을, 여기는 도시락이 없구나. 함께 어딘가를 다녀오면서 놀면서 배웠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배워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배우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놀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나는 언제 기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대개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만 하거나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별로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 공부라는 것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커리큘럼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것과는 살짝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한가를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또 해야 돼.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언제 이런 그러니까 관계의 기쁨을 느끼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지하철역 몇 호선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심쿵남에 대한 애착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묘하게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 티나지 않게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언제 배우나요? 이런 것도 다 애착 관계의 경험에 기반해서 나옵니다. 즉, 공감하는 법, 소통하는 법,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법.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EQ라고 하는 거죠. 공감 능력입니다. 이 EQ가 좋은 사람들이 사실 연애를 잘하고 친구를 잘 사귀고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직장에 가면 상사들한테 예쁨 받고 결혼하면 아내나 남편뿐만이 아니라 처갓집이나 시집 식구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이런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우 관계에서 주로 배우죠. 내가 만난 누군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관계인데요. 이건 사실 20살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많이 확인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그때 경제 생활을 하게 될 때, 경제와 관련된 생활을 하게 될 때 사회 관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3번 사회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애착관계와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EQ가 높은 사람들은 이 EQ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그 인내력 그리고 책임감이 더해진다. 그러면 사회관계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소위 말하는 눈치입니다. 눈치. 눈치를 누가 본다라고 해서 기가 죽어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가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이죠. 지금 저 사람이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별로 설득력이 없겠구나. 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러이러한 거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그러하니까 내가 여기서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식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요. 그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언제 배웁니까? 동아리 활동? 친구들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같이 또래들끼리 모여서 어떤 애착관계의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죠. 어떻게 하는 사회관계가 더 좋은 건지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끼리 배우면서 배우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놀면서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알고 내가 애착관계를 알고 사회관계를 알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죠. 난 이런 건 정말 취미가 없어. 난 이런 걸 할 땐 정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거 할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 난 나중에 이거 할 거야. 그럼 이거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걸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프로게이머가 되면 경제활동이 되죠. 그 프로게이머가 돼서 경제활동을 할 때 그만큼 행복할까? 자, 여기 물론 변수가 있죠. 경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은 3번, 사회관계죠. 그래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노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노는 과정들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논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놀고 있네라는 말을 누군가 했다고 합시다. 이건 욕이죠, 욕. 너는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이탈해서 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했던 3번 사회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욕이라는 것은 이 놀고 있다는 것은 경멸의 표시입니다. 넌 그런 판단력도 없니? 그런 판단력도 없고 눈치도 없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애착 관계에서도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애착 관계란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노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경멸의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놀고 있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서를 이제 상정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있다는 게 그냥 부끄러움이나 위축, 금기, 패배의 전유물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말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놀이는 생산이라고 하는 목적에 방해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불성실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놀면서 아무리 좋은 걸 배우고 싶어 해도 그냥 그저 노는 모습만 보인다고 한다면 아 놀아? 놀고 있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애가 게을러? 왜 이렇게 불성실해? 왜 이렇게 산만해? 아 이건 우리 모두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인데 아 게다가 한번 놀기 시작한 애들은 맨날 놀아. 일에는 도대체 도움을 주지 않아. 즉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 생활을 습득하는데 경제적인 어떤 산출물을 습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은 논다라는 말에 굉장히 위축감을 가집니다. 내가 노는 걸 남들에게 알리지 마. 내가 노는 걸 남들이 알면 나는 욕을 먹을 거야. 그런데 놀이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기만 하면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어 버린 놀이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면서 경제생활 외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 놀이라는 것들이 이 사회에서 혹은 상대방, 내 바로 이해는 그 이웃과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이 놀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파악하면서도 조화롭게 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놀이의 본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뭘 하고 놀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공부를 해왔지 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주로 뭘 하고 놀았지? 10살 전에는 뭐 하고 놀았지? 15살 정도까지는 뭐 하고 놀았지? 고등학교 때는 뭐 하고 놀았지? 대학 와서는 뭐 하고 놀았지? 뭘 하고 놀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은근히 좀 남 속여. 나 은근히 남 잘 못되는 거 즐겨. 그런 자기 자신한테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은근히 남 잘못되는 거 좋아라는 성격이지만 사실은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드러내면 안 되겠지? 적당히 그런 것들은 내가 죽이고 살아야 돼. 조화와 균형을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배워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거기에 특화된 자기 자신보다는 지속적인 변화와 가이드라인이 없는 곳에서 나 자신을 적응시켜온 훈련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잘 적응을 당연히 하겠죠. 놀이의 본질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막 추구하고 싶은 거, 막 갖고 싶은 거. 다 가치가 있죠. 근데 가치는 레벨이 있어요. 나 지금 되게 배고파. 저 옆에 치즈케이크 있어. 치즈케이크 먹고 싶어. 와, 블랙커피 한 잔 같이 먹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어요? 나 살 빼고 싶어.
살 빼서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산뜻하게 보이고 싶어. 저 예쁜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더 큰 가치가 있죠. 가치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을 뺀다고 하다가 너무 외모에 집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비춰지는 정신세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조차 외모로 너무 판단을 하는 건 아닌가?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존을 위해서 같이 다 합의를 한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왜 변하고 있냐? 그럼 어떻게 사회가 변화갔길래 그런 가치가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는 기본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회였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폭력 같은 걸로 인해서 항상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너무 질병이나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가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종교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마지막 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회가 지금 너무 많은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 먹고 사는 것에 전혀 걱정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을 강요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빈곤이 부각됐거든요. 지금 옷 못 입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옷이 뭐가 됐죠? 아까 말했던 경제 생산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을 찬사하는 어떤 수단이 됐어요. 여기 뭐 하나 달려야지, 알아봐주는 옷을 입어야 대단하다.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더 따뜻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싸게 사서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추위나 가난이나 빈곤에 굶주림에 노출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항상 가난합니다. 왜? 남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잉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 사회학과 용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 그냥 우리가 원래 그런 거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거래. 그렇게 하래. 머리 아파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일하는 대로 일하래. 하는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걸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술에 의한 사회 변동이 계속 가속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IT 기기의 발전을 보면 얼마나 이게 발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때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요즘은 그림책을 전부 태블릿 PC로 보기 때문에 책을 이제 유아들에게 책을 갖다 주면 유아들이 책을 펼치고 그 책 그림을 누른답니다. 근데 안 움직이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던져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나 책에 익숙한 세대에서 태블릿 PC와 이런 유튜브, 영상 강의에 익숙한 세대가 되었죠. 이런 기술 변동에 의해서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맨 처음 했던 자아를 선택하는, 자아를 축적하는 방식이나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자아를 축적하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공존이라고 하는 세대 간 화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숙제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래 삽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이제 90세가 다 돼 가시는 분들인데 오래 사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이 오래 살고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회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60대면 다 정년 퇴직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40년 동안은 어떤 경제 생활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지금까지는 애착관계나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인정이나 그 다음에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60세 이후부터 절반에 가까운 삶 동안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사회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의 5천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연구에 따르면 지금 20대는 평균 수명이 120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60세에 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어떤 경제생활로 어떤 애착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IT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잉여 생산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잉여 생산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식량을 더 생산하겠습니까? 뭐 옷감을 더 생산하겠습니까? 집을 더 크게 짓겠습니까? 잉여 생산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잉여 뒤에 그늘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 이슈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회적 그늘이나 결핍을 생산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잉여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결핍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배를 좀 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호모로덴스와는 분배를 조금 더 그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잉여 생산을 중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IT 세대를 만들어서 조금 더 덜 노동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산과 관련된 생산과 노년이 돼서 체력이 낮아졌을 때 생산과 관련된 어떤 사회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기본소득 하는 얘기가 요 이슈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소득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생산사회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취업 문제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살까지 행복하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0살까지 매일 먹는 걸 걱정하고 매일 지루하고 매일 우울하면 그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생산하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응하고 안정되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른 계급의 문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속한 계급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그 문화를 누리면서 놀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 생산 사회에는 생산물은 엄청 많이 늘어나고 더위와 추위, 전쟁과 질병,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과 어떤 그 결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거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잉여 생산이 돼서 생산이 이제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지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향은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을 없앨까요? 그거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 대안이 없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산하자.
계속 생산하자. 자본주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이야. 그래서 이 생산 시스템에 개인이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생산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변화에 적응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게임의 강자가 계속 나타나면 옛날 방법마다 새로운 방법이 또 이제 적용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약간 좀 불편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내가 이 방법 가지고는 이쪽에서 제일 잘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적용이 되니까 에이씨, 내가 자꾸 뒤처지네. 이 게임하고 사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옛날 방식을 쓸 땐 내가 제일 잘했는데 새로운 방식이 나오니까 내가 잘 안 되네. 더구나 저 젊은 세대가 사회적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굉장히 대접을 받았는데 인정 욕구가 나이만 먹어도 충족이 됐는데 나이가 먹으니 인정 욕구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난 지금 왜 살지? 아까 다시 돌아가면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거를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야 되는 어떤 굉장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추구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어머니가 제일 많이 들었죠. 그만 좀 놀고 공부해라. 그만 좀 TV 보고 공부해라. 그만 좀 유튜브 보고 좀 공부해라. 그만 좀 인터넷 보고 공부해라. 이제 좀 조금 바뀌었나요? 인터넷 그만 보고 학원 가라. 학원 가면 공부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만 놀고 공부해라. 왜냐면 공부를 하면 아까 말했던 경제적 충족을 통해서 애착관계도 다 들어와. 야, 서울대 나오면 연예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다들 너를 쳐다보고 부러워할 거야. 자, 서울대 가면 요즘 좀 바뀌었나요? 다른 걸 빨리 한림대 가면 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대 가면 즉 공부를 하면 이 모든 걸 다 내 손 안에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단선적인 논리가 통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정착해서 사회가 불같이 부흥할 때 1930년부터 1980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생산을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만 시켜왔기 때문에 표준화 교육 이외에는 다 노는 거예요. 게임도 노는 거, 컴퓨터 코딩도 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동원됐죠. 그러니까 표준화되니까 뭐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표준화된 교육으로 경쟁을 딱 시키면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1등부터 등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수 잘라서 몇 점까지는 무슨 대학, 몇 점까지는 무슨 대학. 이 굉장히 코미디죠,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걸 보완하겠다고 입시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어서 아우성입니다. 아마 이런 단점을 아는 사람들이 좀 바꿔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과정을 다 겪고 지금 대학생이 됐지만 그래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이런 과정들이 요소에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교육만을 가지고 본인이 행복을 찾겠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 적응을 잘해서 그 적응해서 인정 욕구도 받고 애착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회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죠. 지금 보고 계시죠. 매체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의 어떤 탑 클래스에서 지도층에 갔던 사람들이 공존이라고 하는 이슈를 자꾸 생략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분노와 불안 유발, 갈등 유발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표준화된 교육에서 가져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공부하면 다 내 거니까 이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을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화된 교육 이면에는 놀이를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 만능이고 1등인데 공부 잘했는데 다 용서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매몰된 사람들이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람이 가진 유일한 특징이죠. 동물은 웃지 않습니다. 웁니다. 가끔 뭐 인터넷에서 웃는 동물들을 이렇게 포샵을 해가지고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웃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웃습니다. 웃음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코드입니다. 그 유머라는 것이 공감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만능과 공감 부재와 유머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 저도 그렇게 크게 큰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구나라고 지적을 할 뿐이지 제가 여기서 뭐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많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무엇의 부작용이라고요? 표준화된 교육이 배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리딩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랫세대를 대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저희 세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은 저희 세대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가 다쳤을 때, 특히 마음이 다쳤을 때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안 놀아서. 공부하다가 좌절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열폭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혹은 덕후가 됩니다. 근데 덕후가 좋은 쪽으로 덕후가 되면 되는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덕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몰래 하면서 안 한 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런데 스스로 그런 병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혜가 고갈되는 과정을 겪어오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발전을 뭐 못하고 뭐 협력을 못하고 하는 것보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병이 왔을 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이런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접근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놀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이라는 게 사실 인간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특히 IT 사회에서는 인간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의 대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로보틱스가 생기겠죠. 로봇. 뭐 로봇가 무슨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인조인간이나 안드로이드나 무슨 소위 말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봇 하면 저는 마징가 제트밖에 생각이 안 나가는 세대라 그런 로봇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아가는 선반에서 움직이는 동력 그런 것들도 다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죠. 이 로보틱스는 인간의 모형을 닮았던 닮지 않았던 외부 동력을 통해서 물리적인 힘이 발생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Artificial Intelligence. 여러분들 혹시 엄마 아빠 혹은 자기 가장 소중한 친구 전화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전화번호 기억 안 합니다. 누가 하고 있죠? 네, 핸드폰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접근권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손안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0년 전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천재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물리력이나 지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치가 가능하거든요. 본질은 뭐냐면요.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회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사람,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라는 질문에 나는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절로 가야겠네. 라고 회복하는 능력. 그게 인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고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 거죠. 그게 거기서 인간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치유 능력이 내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돌아볼 게 굉장히 많네요. 자, 무엇을 돌아보자고 했죠? 어렸을 때 학교를 가기 전에는 뭐하고 놀았지? 초등학교 땐 뭐하고 놀았지? 중고등학교 땐 뭐하고 놀았지? 대학교 가서 뭐하고 놀고 있지? 나는 어른 돼서 뭐하고 놀겠지? 자,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어느 회사에 입사해야 되지? 뭐라고 돈 벌어야 되지? 라는 질문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대답을 못 해줍니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요. 근데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려면은 내가 그걸 하면서 뭘 하면서 즐거웠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을 때 수학이 너무너무 싫은 저 같은 사람은 수학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로 이과를 선택하고 공대를 다니시는 분은 중에서는 수학이 학교 교과 과목에 있는 놀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놀이가 되는 거죠. 저는 어학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어학이 책 읽는 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 읽는 게 놀이였고 국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국어 공부는 영어 공부는 국어 공부는 영어 어학 공부는 놀이였죠. 그런 놀이를 뭘 하고 내가 뭘 좋아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치유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알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든요. 왜? 싫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주변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많은데 자기를 봤더니 그 싫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틀릴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싫거든요. 그래서 자꾸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 같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분노를 익명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든가 내가 아닌 나를 행동하면서 자꾸 즐거움을 느껴요. 그게 마음의 병이 있고요.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합니다. 그게 영어 단어에, 우리나라 단어에는 사실 그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 영어 단어에는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굳이 쓴 이유가 그건데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 이게 셀프 에스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와는 좀 다른 것이죠. 에고는 뭐냐면 나만 아는 것, 내 이득만 취하는 것. 딴 건 모르겠고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냥 갈 거야 하고 소통을 끊는 나. 내 안에 그러한 나가 에고입니다. 사람 누구나 에고가 있고 자존이 있어요. 에고에 너무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애착관계나 사회관계, 인정받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좋은 화합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에고와 셀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에고와 셀프는 뭐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놀이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학교 공부가 전부 다인 줄 아는 공부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표준화된 공부고요. 사실은 놀이도 그 공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네. 그 공력을 들여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공력을 들여서 얻는 것을 공부라고 하죠. 그 놀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표준화된 교육에 의해서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라는 건 사회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는 개인을 각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의 의미로서 개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존의 가치라는 거는 이 사회가 나도 개인이고 너도 개인이고 우리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너도 자존감이 있고 나도 자존감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여러 단계의 가치 중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 중에 최고가 뭐죠? 우리가 이 가치는 너무 중요해서 심지어 법에도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곳에서 딱 박아놨죠. 어떻게 박아놨냐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라고 하는 헌법에까지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래서 우리가 놀면 뭐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과거의 부조리와 모순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고와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걸 만들어낼까요? 혁신하고 모순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고로 좀 더 가치지향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간성, 내 안의 인간성과 이 사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시대 정신을 존중하고, 그래서 나보다 앞선 세대를 리딩해줘야 돼요. 젊은 세대가. 이제는 앞선 세대가 리딩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가 리딩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넌 날 따라가 아닙니다. 아울러 주셔야 되죠. 그런 리더, 새로운 리딩 방법이죠. 자, 아우르는 거는 우리 방식으로 하는데 리딩하는 거는 옛날 방식으로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아우르는 내용, 리딩하는 내용 전부 다 새로이 젊은 세대가 창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미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니어들을 봅시다. 저나 저희 계시는 유팔무 교수님이나 또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죠. 시간 속에서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나 어떤 자존심,
에고 때문에 퇴보하지 않고 지켜온 가치와 새로 생긴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때 기여를 할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되죠. 즉, 뭐가 이건 변하면 안 돼. 이건 절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되는 가치야 라고 하는 뭐가 보존 가치이고, 무엇이 지금까지 문제로 계속 쌓여왔던 부조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도움을 주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저희나 그 교수님들이나 지금 현재 윤모 총장님이나 추모 장관님이나 우리 대통령님이나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딩을 담당하시고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리딩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니어 세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해결해야 될 숙제죠. 그래서 놀면 뭘 하냐면, 놀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공부를. 공부라는 건 표준화된 교육과 그 외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편의상 놀이라는 거는 표준화된 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지식 함양 방법입니다. 그래서 놀면 뭐하긴, 나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본성을 회복하는 중이야. 나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생산을 위해서 패러다임 쉬프트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산 중이에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되게 쉽게 써놨네요, 제가. 다음 단계 생산이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 했죠? IT입니다. IT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로 들어왔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 단계의 생산이라는 게 IT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굉장히 유의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강의할 때마다 항상 거의 모든 강의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쉬프트인데요. 이거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학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분이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를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분의 굉장히 유명한 저서에서 더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건 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내가 보는 시선입니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시선. 이 시선을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시선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 쉬프트. 시선이,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 쉬프트는 굉장히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질서가 완전히 재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패러다임 쉬프트가 뭘까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기존의 남성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데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IT로 인한 건 아니지만 IT로 인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부조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부조리.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걸 안 고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걸 대단히 민감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 여성을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런 게 대부분 패러다임 쉬프트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적응시켜야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생산력보다는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걸 전제로 해서 벌어지는 생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른 구조로 바뀐 다음에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쉬프트할 때는 생산은 오히려 시대 역행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시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냐면 새로 바뀌는 패러다임에서 생산되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발음으로 바뀌었죠?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항상 잠깐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하하호 웃고 여흥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레크레이션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다음 단계의 생산을 위해서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즉 여기서 지금 이 강의에서 말하면 놀이에 해당합니다. 생산, 재생산, 공부, 놀이. 이 구조로 봤을 때 리크리에이션은 이 놀이 쪽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몇 시까지죠? 한 30분까지 한 3분? 3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뒤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어떤 그 조그만 공간을 하나 꾸민 거죠. 꾸며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면 도대체 이런 리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이를 통해서 서로 애착 관계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회적 인정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요. 그걸 할 수 있을까? 뭐였죠? 이 긴 장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끼리 놀면서 배우는 게 뭔지, 내가 언제 기쁘고 뭘 할 때 제일 좋은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회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쫄거나 의시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목표나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게 균형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쪼는 것도 안 되고 나대는 것도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회에 주어진 역할과 제도에 따라서 내가 그걸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사회관계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균형을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놀면서 배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말했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질 때, 그때 앞으로 몰려올 IT 시대에서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변화, 어떤 방식으로 갈지 도저히 지금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이 분명한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위대함이랄까 너무 거창할까요? 인간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AI에게도 대치되지 않고 로보틱스에게도 대치될 수 없는 인간만의 강점을 가지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이죠. 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놀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놀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그 장표를 뺐군요. 그림이나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감상만 하지 마시고 직접 생산을 해보십시오. 그쪽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어서의 생산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우 아날로그 같지만 이 디지털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놔두시고 맨 앞에 이제 해놓고 네. 한 10분 쉴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한 10분, 그러면은 43분, 네, 43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문 준비해 주세요.